거대한 흐름을 알아야지만 거대한 불을 내가 거머쥘 수 있다. 반대로 그 거대한 흐름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인생을 정말 망칠 수도 있어요. 네. 자, 오늘 교수님께서 4가지 뉴 노멀이라는 이제 특집 코너를 좀 준비했는데 4가지 뉴 노멀은 무엇이고 이렇게 또 4가지 뉴 노멀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지 한번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뭐 뉴 노멀이라는 얘기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미중 간에 뭐 갑자기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아니면 뭐 냉전까지 뭐 이렇게 가는 상황이 뉴 노멀이다. 네. 또 아니면 뭐 예전에 세계화였는데 뭐 탈세계화로 전환이 된다. 이거 뉴 노멀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런 정도는 뉴 노멀이라고 저는 여기에 선정하지 않았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새로운 상황이긴 한데 비슷한 상황이 지난 뭐 100년 짧게는 아니면 뭐 2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또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거대한 어떤 담론으로서의 뉴 노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우리 전 세계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3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서 처음 출현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출현한 이후에 정말 처음 마주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거대한 변화, 그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크게 4가지더라. 그 4가지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든가 노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든가. 요즘 제가 되게 관심 많은 주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사회 양극화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다든가,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라고 하는 또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역사는 또 처음 겪는 어떤 질 생태계의 변화 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생각해보면 또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었고 또 동시에 이 4가지가 서로 연계되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삶 전체를 완전히 또 바꾸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모사피엔스 30만 년 역사에서 3번째 초거대 혁명이 아마 첫 번째 주제가 될 것 같은데 3번째 거대 혁명이 뭔가요? 첫 번째 뉴 노멀. 네. 첫 번째 뉴 노멀로서 저는 이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를 생각해 보면요, 한 3번 정도의 초거대 혁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3번째 초거대 혁명으로서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변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처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나 한번 하면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잖아요. 바로 원시 수렵인으로서 살았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수렵하고 말 그대로 사냥하고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채집하고, 그러니까 과실을 따먹으면서 살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도니까 주로 이제 동굴에 살았다. 그래서 이제 혈거인이라고도 하죠. 다시 말해서 원시 수렵인이면서 혈거인으로서 29만 년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한 10,000년 전쯤, 아니 12,000년 전쯤 그 사이에 첫 번째 초거대 혁명을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농업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하죠. 드디어 우리 인간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특정한 곳에서 이제 무리를 이뤄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스스로 경작해서 자기의 먹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첫 번째 혁명이 되는 거죠. 그게 한 10,000년 정도를 또 그렇게 살아요. 두 번째 초거대 혁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기계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계를 만들어서 인간이 이제는 생산활동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기의 육체의 노동력만 가지고 하지 않고 기계의 힘을 빌려서 드디어 생산활동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산업혁명이 되는 거죠. 그 차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혁명은 농사를 짓게 되는데 뭘 가지고 농사 짓느냐? 우리 인간의 육체의 노동 가지고 짓죠. 물론 이제 땅이 필요한 거고 그 땅에다가 우리가 이제 곡식을 이제 경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의 노동력 가지고 하는 거고요. 기계혁명이라고 하는 그 산업혁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기계를 만들어서 그 기계를 활용해서 생산해서 이제는 더 빠른 속도로 더 효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소위 뭐 제니 방측기라든가 스티븐 왓슨의 그런 어떤 그 증기기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드디어 기계가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혁명이죠.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기계혁명인 거예요. 그 기계혁명이 있었다. 그 기계혁명이 사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1차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간단한 그런 어떤 뭐 증기기관 정도 그걸 이용한 뭐 기차라든가 아니면 기선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는 전기도 발명하고 이제는 뭐 2차 산업혁명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뭐예요?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대량 생산 방식,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그야말로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이 물질적으로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인데요.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또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잖아요. 3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ICT 혁명이라고도 해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리볼루션이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정보통신 기술 혁명인 거예요. 거기서는 정보는 뭐예요? 컴퓨터 혁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드디어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C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통신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뭐 전화도 있지만 인터넷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정보가 교환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제3차 산업혁명인 거예요. 근데 이게 3차 산업혁명은 생각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이잖아요. 이건 기계가 아닌 거예요. 디지털 기술인 거예요. 그 디지털 기술 혁명이다. 1차와 2차의 기계 혁명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 혁명이라는 거고요.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다시 또 두 가지의 어떤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요즘 많이 떠오르는 그러한 바로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으로 그냥 존재할 수도 있고 이게 기계와 합체가 되면 로봇이 되잖아요. 로봇도 만약에 인공지능이 없으면 그냥 기계인 거예요. 그 인공지능 로봇을 그냥 하나의 용어로 그냥 인공지능 로봇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인간의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3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했던 ICT 혁명이 그야말로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아니면 그 이상에 향상되는 어떤 기술의 혁신. 그게 바로 두 번째 우리 4차 산업혁명 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AI 로봇이 다 뭐예요? 디지털 기술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ICT 혁명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디지털이잖아요. 이거는 디지털 기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거지 이게 무슨 하드웨어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름은 디지털 혁명이지 무슨 산업혁명, 기계혁명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세 번의 초고대 혁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드디어 농사를 짓게 되는 농업혁명이고요. 두 번째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총칭해서 기계혁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초고대 혁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보시면 총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혁명 시작할 때 그때 전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사피엔스 인류가 기껏 해봤자 한 4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산업혁명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됐냐면 한 10억 정도까지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10,000년 정도 10억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빨리 늘어났다고 하는데 한 200여 년 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80억 인구로 이렇게 급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인구가 늘어났고 또 동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혁명, 디지털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산출물의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최근에 한 200여 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는 거고요.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 보통 우리가 국민소득이라 일반적으로 하는 소득 수준도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 물론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 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혁명은 스마트폰이나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는 ICT 혁명의 획기적인 향상. 사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모두 들고 있는 초고속 소위 컴퓨터잖아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1960년대 IBM이 처음 만들어냈던 그 컴퓨터보다 규모로 보면 몇만 분의 1로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기능으로 보면 또 몇만 배, 몇십만 배 이상 또 크게 향상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슈퍼컴퓨터를 다 손에 들고 있고 그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 80억 인구가 서로 교신하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인간이 드디어 소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더욱 빠르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업사회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산업혁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써야 되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정작 물어보면 그게 무슨 뭘 하는 거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첫 번째 뉴 노멀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고,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이유는 당연히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초거대 혁명을 우리 인류가 세 번째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부터는 디지털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그러한 혁명이고, 거기에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디지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디지털을 가동케 하는 것은 반도체에 있고요.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성능이 중요하고, 그 반도체 칩이 결국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의 디지털 혁명의 시작, 컴퓨터를 처음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가능케 하게 한 핵심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컴퓨터가 이제는 방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손바닥 위에 다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 앉아 있는데, 그 컴퓨터가 처음 그 IBM 컴퓨터라고 하는 그 컴퓨터보다 몇십만 분의 1 작아졌는데, 반대로 성능은 몇십만 배 이상 더 좋아졌다는 거고, 또 동시에 그것이 나 혼자 그냥 갖고 그것으로 뭐 계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낸 많은 정보, 또 다른 사람이 또 만든 많은 정보와 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야말로 순식간 전 지구 곳곳 어디서든 그 누구와 그냥 교류를 하잖아요. 이건 정말 슈퍼 휴먼이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그 원시 수렵 사회는 기껏 해봤자 200~300명 정도의 단위로 움직였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끼리도 그냥 소리 질러가지고 겨우 커뮤니케이션을 한 정도였잖아요. 뭐 따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도 별로 없었고, 뭐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했느냐면, 한 곳에 정착하면서 문자를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인쇄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좀 더 또 우리 인간이 더 업그레이드 됐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문자를 이제는 인쇄해서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카톡이라든가 뭐 인터넷 다양한 수단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진도, 문서, 음악 모든 게,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직접 보고, 또 거기서 또 동시에 또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답글도 달아주시고. 이게 다 가능한 것이 디지털 혁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세상이 너무 달라졌고요. 그것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슈퍼휴먼이 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 그러면 이제 디지털 사회로 전환 중이라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거죠? 저는 꽤 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물론 뭐 남아있는 자율주행도 있고 여러 개 있긴 하지만,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 두 개의 혁명을 총칭해서 제가 디지털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정도면 저는 약간 준비 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막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준비 단계. 그렇지만 계속 산업사회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산업사회는 산업사회도 존재하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기술이 이제 들어오면서 점점 디지털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 도약 단계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혁명의 도약 단계다. 이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니까 직장에 출근할 수도 없게 되죠. 학교에 갈 수도 없게 돼요. 쇼핑도 못 해요. 하다못해 극장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게 되고, 집에서 공부하게 되고, 집에서 쇼핑하게 되고, 집에서 영화를 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디지털 기술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활용은 충분하게 하지 않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회적 봉쇄가 돼버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집에서 있어라.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됐고, 하다못해 우리 교수들도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걸 순식간에 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디지털 혁명을 엄청 좀 당기긴 했죠. 최소한 10년 내지 20년은 앞당겨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온라인 교육이 갑자기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 거예요. 원래라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져 버리니까. 거부감뿐만 아니라 하라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그런 인프라를 갖출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동시에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녹화해서 이걸 갖다가 동영상을 띄우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일단 컴퓨터 용량이 또 부족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교수도. 학생은 학생들이 이걸 몰라요. 근데 그게 좀 순식간에 가능하더라니까요. 한 학기가 끝나기 전, 한 달, 두 달 정도 되니까 그걸 다 사람들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되게 좀 미숙한 것들이 많았는데 순식간에 그게 되더라는 거죠. 대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중고등학교가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일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게 되고 쇼핑은 쇼핑대로 그러면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도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도 직접 사람들과 만나서 하지 않고 인터넷이 더 활발하게 되고 동시에 유튜브도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된 거고 김작가 TV도 그래서 뜬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직전에 시대의 트렌드에 운을 잘 만났다고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진심. 뭐냐면 거대한 흐름을 알아야지만 정말 자기가 거대한 불을 내가 걸머쥘 수 있다. 반대로 그 거대한 흐름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인생을 정말 망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그 시대에 위대한 위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 위인은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인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어떤 그 기업이 정말 엄청나게 커졌어요. 뭐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 뭐 현대부터 삼성이나 뭐 이런 기업들 생각해보면 현대가 등장했었던 이유는 그때 우리나라가 산업사회에 뒤늦게 막 올라타가지고 마침 그 산업사회를 선도하는 기업인이 거기에 딱 맞게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병철이라는 걸출한 기업인이 아니면 뭐 정정이라는 걸출한 기업인이 지금 디지털 사회에 등장했을 때 그러한 기업을 읽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다른 형태, 다른 어떤 인물이 지금 등장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 시대와 있잖아요. 인물이 또 매칭되는 것도 맞습니다.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김 작가님이 제가 뭐 수렵시대 사회에 태어났으면 그게 아니래도 잡아먹혔을 10년 전에 만약에 이 유튜브를 했으면 제 생각에는 그 구독자 수가 많이 안 늘어나서 지쳐가지고 아유 그만하자 그냥 회사나 다니자 이럴 수도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이걸 시작했는데 보니까 코로나 팍 터진 제가 거예요. 딱 시작하고 1년 3개월 뒤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누구보다도 적시에 타이밍을 맞춰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에 전부 다 열광하게 되고 딱 보니까 거기에서 김작가 TV가 보니까 다양한 그런 정보를 전달하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가 터져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각국에서 경제봉쇄하니까 뭘 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뿌렸죠. 돈을 엄청 뿌리니까 그 돈을 갖다 쓸 데가 없잖아요. 어디 써요? 지금 경제봉쇄했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실물 경제로 가지 않고 다 어디로 가냐면 자산시장으로 갔어요. 실물시장이 하는 자산시장. 자산시장이 바로 뭐예요? 부동산 시장도 있지만 바로 주식시장, 채권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또 김작가 TV가 유튜브 방송을 딱 그 분야에 맞춘 거예요. 바로 이 자산시장.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것이냐를 또 여기서 가르쳐 주네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춘 거예요. 시대 흐름을 잘 맞췄다.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맞췄다는 거고 여기에서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드리는 네 가지의 어떤 거대한 그 변혁, 네 가지의 뉴 노멀을 잘 이해하시면 그 흐름에 내가 먼저 올라타서 시대를 내가 바꾸고 내가 거기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되게 공감가. 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 유튜브가 잘 된 게 뭐 당연히 저희 노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늘 말하는 게 야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면서 말하고 왜냐하면 시대가 어쨌든 어딘가로 가고 있다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관심과 시간과 돈이 몰리는데 여기서는 내가 진짜 조금만 잘해도 크게 잘 될 수 있는데 시대가 이미 다른 쪽으로 갔는데 반대편 방향에서 뭘 하고 있으면 너가 아무리 뭘 잘해도 잘 돼도 이게 가져가는 게 너무 작을 수 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그러니까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직업의 미래의 직업 이런 것도 많이 되는데 나중에 더 얘기는 할 텐데 이 직업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직업이 없어져요. 그렇죠. 예전에는 한때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그렇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 직장 하나만 잘 잡으면 내가 삼성, 현대 여기 들어가면 그게 내 평생 나의 삶의 어떤 현장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거기서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가정을 잃고 내가 그냥 나중에 퇴직해서 그거 가지고 저축해 놓은 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뭐라고 그러냐면 평생 직장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평생 직업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생 직업이 뭐냐? 그럼 전문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격증 있는 직업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의사, 변호사, 판사. 그리고 요즘에 뭐 서울대보다 회계사? 전국 의대가 더 점수가 높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는데 평생 직업도
없어지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는 이 AI 로봇이 수술하는 세상이에요.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AI 로봇이 진단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보면 온라인으로 뭐 여러 가지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하고 이런 것을 지금 못하게 많이 막았잖아요. 그러나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약간 풀렸잖아요. 그 맛을 봤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그래도 활성화된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됐어요. 우리나라도 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못 막는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고 합시다. 자, 진단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인간 의사,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예요. 그분 말씀만 믿고 내가 그냥 그래, 이건 무슨 암이래더라.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면 낫는다. 전화 같으면 그것만 100% 믿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그럼 다른 의사도 만나보잖아요. 보통 그 두세 분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더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AI 의사가 있죠. AI 의사. 인공지능 의사가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이거는 어떤 병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진단하면 그게 더 맞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하는 게 맞을까요? 그 AI는 수많은 백데이터 기반으로 탁 하는 걸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요? 요새 거의 로봇 팔이 하잖아요. 점점 더 그렇게 되죠. 물론 아직도 인간 의사가 그걸 조정하기도 하고 같이 협업을 하지만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되면 인간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내가 손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전날 술도 좀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자꾸 그렇게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 의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점점 더 그쪽으로 상황이 자꾸 바뀔 수도 있다. 그것만 그런가요? 뭐 여러 가지 판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판례라든가 여러 법조문도 다 인공지능이 알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상황, 이 사람은 그러면 이건 유죄다, 무죄다. 유죄라면 이거는 그러면 몇 년짜리다, 아니면 집행유예다, 아니면 벌금이 얼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어떤 의견을 낸다면 판사도 참고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검사도 당연히 참고하죠. 여러 회사들이 이미 미국은 많이 등장했어요. 많이 등장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로펌에서 그냥 내가 그냥 혼자 하지 않고 이거 인공지능한테 다 조사시켜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판례가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걸 더 점점 더 잘할 텐데 챗GPT가 지난해 11월에 처음 출범했는데 지금 나온 지 얼마 돼서 1년도 안 됐어요. 이미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저부터도 지금 다 바뀌었어요. 제가 논문 쓸 때도 챗GPT하고 제일 먼저 상의를 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시인도 시를 써도 저 시도 보면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소설도 쓰잖아요. 하다못해 그림도 그리잖아요.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파워포인트 여러 슬라이드도 만드는데 제가 스크립트 그냥 여러 가지 워드나 이렇게 아량으로 주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번역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너무 바뀌고 있다. 농업사에서 산업사회로 바뀔 때 그때는 농민들이 처음에 농촌에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위 산업 현장으로 전부 다 옮겨가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도시가 생기고 도시에서 사람들이 공장이나 아니면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일하는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갈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도 지나다 보니까 기계가 막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대량 생산 방식이 막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기계 파괴 운동을 해가지고 러다이트 운동 이런 거 우리 역사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일자리 다 없어진다 큰일 났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가 없어졌나요?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억 인구가 80억 인구까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거나 비슷하거나 이렇게 된 거죠. 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일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디지털 혁명으로 바뀌어도 AI 로봇이 등장해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정말 그렇겠냐는 거예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기계 파괴 운동할 때 그분들이 걱정한 것은 자기들의 현재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데서 일자리가 생겼잖아요. 그 다른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기계를 만지는 그러한 일자리가 아니라 제조업이 아니라 다 서비스업에서 생긴 거예요.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생겨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들 대부분 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하잖아요. The first sector, second sector, third sector 이렇게 하는데 그 3차 섹터로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한 3분의 2는 다 서비스 분야인 거예요. 2차 그 산업이라는 세컨 섹터는 대부분 기계가 이제 자동화해서 많이 하고 3차 서비스 분야로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AI 로봇이 등장하면서 AI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의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적 노동까지도 대신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판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버리는 거예요. 대신하니까 그러면 그게 다 무슨 일이죠? 다 서비스 분야의 일이잖아요. 교육 서비스, 법무 서비스, 회계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다 대신하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러면 4차 섹터를 만드나요 우리가? 거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보편적 기본소득인 거예요.
그럼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거 누가 주창하나요? 그걸 주창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 요즘 테슬라를 만든 바로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보편적 소득을 나눠줘야 되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예 로봇세를 거두자. 산업인제 로봇을 많이 쓰니까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니까 아예 그때 그 돈을 걷어서 그 거둔 그 세원으로 돈을 똑같이 나눠주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앞으로 뭐 10년이면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점점 더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우리 인간의 일자리는 육체적 노동하는 데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하는 데까지 자꾸 줄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고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는 그러한 현장 그러한 기업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 나누는 방식으로 결국은 사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디지털 사회에서 새로운 생산 함수는 뭔가요? 한번 우리 다시 원시 수렵 사회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사냥을 하거나 과실을 따거나 인간의 육체적 노동. 그때는 그 힘센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생산 요소, 우리 그 경제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생산 요소 하면 보통 토지 노동 자본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토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떠도니까 노동 하나 가지고 살았죠. 근데 이제 농업 사회가 되니까 드디어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토지가 필요하죠. 토지가 필요해서 이제는 생산 요소가 두 개가 된 거예요. 토지와 노동. 농업 사회는 전쟁을 하게 되면 뭘 위해서 싸워요? 토지. 또 뭘 위해서 싸워요? 노예. 산업혁명이 되니까 자본이 들어오는데 자본이 기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학문이에요. 그 전에 경제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언제냐면 출판한 때가 1776년이에요. 보통 그러면 산업혁명이 언제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18세기 중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비슷한 시기잖아요. 산업혁명이 되면서 드디어 이 산업혁명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산업사회 그것을 지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거든요. 그걸 지지하는 그 학문으로서 나온 게 바로 경제학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잖아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시장에서 활동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모두 다 이득을 얻는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다 이득을 얻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된다. 자유방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또 이분이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인간이 생산을 할 때 토지와 노동에 뭐가 필요하냐? 자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자본이 기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 많이 있는 나라가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예요? 유럽이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바로 영국인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산업사회는 뭘 가지고 싸웠어요? 기계 가지고 싸웠나요? 아니죠. 기계는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를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석탄이고 나중에는 석유고 그리고 나중에는 천연가스고. 그래서 뭘 가지고 싸워요? 산업사회에서는 화석 연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화석 연료가 너무 중요하니까. 왜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왜요? 에너지가 바로 기계를 돌리니까. 그 기계가 바로 이 산업 현장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고. 이제는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로봇이 산업 현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현대 자동차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에 뭐 사람이 물론 아직도 노동자가 있지만 다 로봇이에요. 그 로봇이라고 하는 게 그 AI가 거기가 내재된 그런 AI 로봇인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인 거예요. 다른 대부분의 공장이 다 자동화되고 그런다는 것은 다 뭐냐면 이제는 AI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 대체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 요소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AI 로봇이다. 그래서 이제는 생산 요소가 3개가 아니라 4개라는 거예요. 토지, 노동, 자본, AI 로봇이다. 그리고 그 AI 로봇 때문에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군요. 김 작가님은 그래서 정말 아주 진행자로서 최고의 진행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까 뭐 미중 냉전, 미중 뭐 기술 전쟁 이렇게 하는데 뭘 가지고 싸워요? 반도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반도체 기술. 그럼 세계 패권 전쟁에서 디지털 전환이 준 의미는 반도체. 거의 뭐 결론까지 거의 다 오고 있네요. 우리가. 이제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반도체 기술의 핵심 이 반도체로 싸운다. 야, 요즘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그리 좋진 않지만 미래가 되게 밝아 보이네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 아니, 전 세계적인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자원인데 문제는
미국이 이제 처음에 반도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60년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고든 무어라고 네. 인텔을 이제 처음 이제 네. 공동 창업한 사람이 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 반도체 칩의 성능이 2년마다 2배로 막 증가한다. 이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는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이제 막 디지털 혁명이 시작할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뭐 그냥 기본적인 인프라만 까는 정도였고 그래서 미국에서 좀 시작하다가 이 반도체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갔냐면 한국과 대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디지털 사회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본격적인 패권 경쟁까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걸 더 이상 대만이나 아니면은 뭐 한국이나 더군다나 이제 중국까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그것도 아주 그 고성능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칩스 액트가 나온 거예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뭐 이런 것도 사실 다 이런 어떤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 뭐 2차 전지도 다 그런 거잖아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에 와서 생산해라. 그래야지만 보조금 주겠다 하니까 거기에 시장이 제일 큰데 거기에 온갖 기술이 또 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TSMC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LG라든가 어쩔 수 없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생산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고 거기에서 또 기술이 더 발전하고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한국의 그 삼성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여태까지의 호황기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역설적이네요. 반도체 시대로 가지만 그동안 즐겼던 우리 그 삼성이라든가 TSMC라든가가 꼭 계속 호시절이 오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대만도 무조건 계속 좋아지지 않는다. 다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디지털 사회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정말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무조건 좋아지겠네요가 아니라 도리어 더 나쁠 수도 있다. 모든 건 다 그렇잖아요. 위기라고 하는 건 어떤 위험한 것도 있고 기회도 있잖아요. 개인이, 우리 기업이,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최고의 호황기를 누릴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디지털 사회로 전환해서 한국의 기회랑 위기는 뭘까요?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일단 이것을 이제 모두가 다 덤빈다. 미국이 덤비고 중국이 덤비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너희들이 해도 되니까 그냥 기술도 주고 그래서 나중에 시장도 제공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반도체 기술을 주고 물론 자체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개발하고 여러 소부장제도 많이 이제 들여왔잖아요. 우리가 일부는 생산도 하지만 그런 환경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주어졌는데 앞으로 기술도 우리 쪽으로 자체 기술 개발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소부장제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다 뭐 했어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그냥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중국으로 거의 대부분 수출해서 한 절반을 그럼 중국은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스마트폰 만들고요. 아이폰 만들고 테슬라 전기자동차 만들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되느냐는 거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하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네. 내가 계속 뭐 대만이나 한국에 계속 의존해가지고 반도체를 수입하면 안 되는구나. 자체적인 기술 개발하고 자체적인 생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래저래 중국의 어떤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데 자체 공급 역량이 늘어나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련 그런 여러 제품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생산은 생산대로 미국에서 또 자체적인 생산량이 막 늘어나니까 과잉 경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또 어때요? 일본에서 또 그러한 투자 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 TSMC라든가 이러한 반도체 회사들이 일본에 가서 또 공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자체 지금 생산 규모를 늘리나요? 도리어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이 미국 가서 하고 지금 일본 가서 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또 TSMC는 TSMC대로 뭐 일본 가서 하고 지금 미국 가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 위험. 기회는 뭐냐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생각하면 원시 수렵사회부터 시작해서 농업사회 그리고 산업사회 이렇게 계속 왔잖아요. 원시 수렵사회는 일단 논외로 치고 농업사회 때 우리나라가 뭐 반몇 년 그래도 뭐 찬란한 그런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 중국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못했죠. 이 일본의 침략까지 받아가지고요. 그게 오래되지도 않은 그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산업혁명이 이미 한참 시작돼가지고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색당파 그냥 당파 싸움만 하다가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일본에 그냥 바친 거예요.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산업사회 를 일찍부터 만든 거, 산업혁명을 한 거예요. 산업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공장시설도 막 갖추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계속 못 하다가 언제부터 그럼 산업혁명을 그래도 뒤늦게 따라가기 시작했느냐. 바로 해방 후에. 그것도 남북한이 나눠져가지고 남북한에 이제 여러 가지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쪽으로 여러 가지 기술, 자본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술과 자본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또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얘기하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하면서 여러 이제 산업을 이제 막 키워나간 거죠. 뒤늦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꼬리에 올라타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디지털 사회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디지털 사회는 일본하고 우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정신. 일본은 가기 전에 돌다리 두드리고 가면서 두드리고 간 다음에도 건너간 다음에 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가기 전부터 막 번쩍 띄우려고 막 그래요. 아니면 길이 없어 길을 만들어 가면서 가요. 디지털 사회가 그런 세상이거든요. 디지털 사회는 빨리빨리 정신이 너무 잘 통하는 세상이에요. 또 응용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창의력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산업 사회에 제일 잘 맞기 때문에 일본이 앞서서 산업혁명에 동참했고 산업사회에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가 고프고 그래서 막 이제 올라왔는데 디지털에서 펼쳐지는데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잘 맞아요. 디지털 쪽에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앞장서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디지털 사회가 더 이제 확산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앞장설 것이다.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라는 거예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기와 기회는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위기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기회를 극대화할 거냐. 이거는 국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기업적인 측면도 그렇고 개인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해서 기업과 개인은 좀 뭘 해야 될까요? 기업하면 뭐 디지털 사회 되니까 다른 기업은 다 죽고 그러면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만 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 디지털 기술과 얼마나 내가 잘 접목이 되느냐가 그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융합사회라고 하잖아요. 디지털 기술과 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기술이 2년마다 2배씩 막 그렇게 향상되는 무어의 법칙이 있다고 했는데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는 재료공학, 생명공학 아니면 뭐 기계들, 교육이라든가 모든 분야를 생각해보면 이 디지털 기술과 같이 융합이 되면 어때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명공학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명공학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인간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DNA를 갖다 막 분석해가지고 신이 숨겨놓은 지도를 갖다가 우리 인간이 드디어 발명했다, 뭐 이렇게 찾아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게 뭐죠? 디지털 기술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도 그 사람의 질병을 미리 알아내서 그 사람을 미리부터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설사 병이 생겨도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아까 뭐 간단하게 제가 AI 로봇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료기술에 접목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의료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재료공학, 뭐 재료공학 여러 가지 재료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라거나 어떤 알고리즘이 거기에 쏙 들어가 버리면 엄청나게 또 확산이 되고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도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디지털 기술과 접목이 되면 우리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업체에도 제가 많이 이제 강의를 갑니다만 꼭 말씀드리는 게 이런 네 가지 뉴노멀을 말씀드릴 때 이게 단순하게 마치 그거는 그럼 삼성전자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LG전자라든가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전기자동차 만드는 뭐 테슬라 뭐 이 정도야? 그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다 해당된다. 하다못해 농업 분야도 해당된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니까 그러면 제조업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산업 사회로 전환됐는데 농업 사회가 없어졌나요? 농업 분야가 없어진 게 아니라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농업 생산량은 더 늘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이 제조업도 그냥 살아있을 거고 제조업도 계속 또 생산 규모는 더 늘어날 거예요. 다만 상대적 비중이 줄어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걸 갖다가 기획부터 연구 개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그걸 이용한 제품 개발, 또 그걸 이용한 생산, 그걸 이용한 마케팅, 그걸 이용한 여러 가지 애프터 서비스, 이것을 전부 다 디지털화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 기업이 살아남을 거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이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될 거다. 그게 바로 거대한 물결의 흐름에 내가 올라타는 거다는 거죠. 개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개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일자리가 까딱하면 없어져요. 그렇죠.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평생 먹거리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까딱 잘못하면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까지 먹고 살아요. 그럼 누구는 그래. 드디어 됐네요. 우리가 유토피아 하면 일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먹고 노는 게 그게 바로 유토피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럴까요?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내가 살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고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삶의 보람이 그렇게 있겠어요. 날마다 매일 놀고 먹으라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또 세 번째는 내가 그렇게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받았고 매일 놀아. 근데 보니까 정부가 그걸 주면 정부는 그냥 주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그야말로 정부는 빅브라더가 된 거죠. 정부가 그야말로 개인들한테 모든 먹거리를 주니까 정부가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디지털 기술과 맞물려 생각해보면 중국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바뀔 건지. 무려 14억 인구의 동태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밖에 나서 돌아다니면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냥 그 감시 카메라, CC 카메라가 나를 다 찍고 그게 전부 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중앙집중장치에 다 모여요. 빅데이터로 모여요. 그 많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분석해요. 그래서 이현훈이라는 사람, 아니 김 작가라는 분이 뭐 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돈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을 거란 말이죠. 꼬리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정부는 빅브라더가 되고 우리는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야말로 정부의 조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꼭 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되냐.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는 개인이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교육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사는 방식의 교육은 뭐냐면 우리 대학 교육, 보통 교육은 언제 생겼냐면 산업혁명과 함께 생겼어요. 여성 교육뿐만 아니라 초등 교육조차도 이 산업혁명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 뒤에 지금 대학 교육까지도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 대학원까지도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교육이 산업혁명 때 만든 그 교육 시스템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아침 되면 너희들 전부 다 집에서 떠나서 특정한 장소로 모여. 특정한 장소는 보니까 성냥갑처럼 생겼어. 그리고 담이 있어. 담장 안에서 나가면 안 돼. 거기 선생님이 말하면 그거 그대로 받아 적어. 교과서에 있는 거 달달 외워. 그거 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대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요. 그게 산업사회는 먹혔어요. 왜? 산업사회에서 일하는 게 너무 단순하니까. 그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그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일본에 잘 먹혔고 그래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디지털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 그 뭐가 필요해요? 창의력이 필요해요. 물론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일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창의성은 인간은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은 전혀 다른 형태여야 되고 그거는 지금처럼 모여서 하는 교육이 아닐 거다. 교과서 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말씀 달달 외워가면서 하는 교육이면 안 된다. 뭐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시라고 하는 지난 30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바뀌지 않은 건물의 형태 세 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우선 군대에 막사가 있고요. 감옥이 있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학교. 학교 가면 담장이고 담장 밖을 못 나가요. 이런 세 가지가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해야 되나요? 아까 코로나 터지니까 우리가 거기 안 가도 충분히 다양한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챗GPT를 통해서라든가 다양한 그러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정보가 나한테 순식간에 전달이 되고
그걸 내가 분석할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꼭 학교 가서 그렇게 할 수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도 바꿔야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느냐는 건데 개인이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요?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요. 24시간 동안에 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절반 이상은 디지털 세상에 살지 않나요? 저도 절반 이상은 디지털 세상에 살아요. 유튜브도 보고 아니면 유튜브로 강의도 하고 인터넷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죠. 젊은 친구들은 8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러면 지속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정말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육체는 자꾸 퇴보해가지고 머리만 남고 정말 거기에 기계의 일부가 되는 디지털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되잖아요. 소위 얘기하면 메타버스 속에서 쏙 들어가가지고 메타버스 다른 게 아니라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사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내가 스스로 키우고 내 건강한 내 육체를 가지고 뭐 해야 되니? 디지털 세상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창업.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 이것도 하나 좋은 디지털 세상에서 내 창업인 거예요. 뭐 큰 회사, 이것도 굉장히 큰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회사, 이런 창업을 하는 게 하나. 근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러한 회사에 내가 동참하면 돼요. 전 세계적인 디지털 세상을 선도하는 그러한 기업,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내가 취직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럼 남은 게 뭐죠? 취직을 해도 쉽게 또 내가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세상이 너무 바뀌고 또 그런 회사들은 또 굉장히 쉽게 일자리를 셔플링 하잖아요. 금방 또 해고했다. 금방 또 새로 고용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회사에 그냥 주인이 되면 된다. 저는. 앞으로 우리의 세상은 이미 디지털 세상이고 이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는 그러한 기업은 그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반도체와 관련한 기업 플러스 전기자동차 그것도 사실은 다 디지털 기계잖아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또 그것과 융합된 회사들이 이 세상을 바꿔나간다. 그래서 그러한 회사들의 주인이 되면 되겠다. 바로 주식을 그런 주식을 사자. 어디요? 그런 회사를 제가 그냥 찍어 드릴 수가 없죠. 저는 이거는 분명히 뭔가 말씀드려요. 생각하신 글로벌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투자를 하는데 미국 주식이면 편하게 좀 얘기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냥 누구나 아는 건 애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GDP가 전 세계에서 몇 %인지 아세요? 굉장히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예요. 지난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면 전 세계에서 2%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러한 기업들의 주인도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다 팔고 무조건 뭐 전부 다 미국 주식만 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디지털 세상을 바꿔나가는 기업이 무엇이냐 미래의 가치주를 찾아낸다.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4가지 뉴노멀 중에 이제 첫 번째 얘기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3가지와 관련된 또 주식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뉴노멀과 관련해서는 그렇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에서 가장 마지막 질문으로 동물농장의 돼지 요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인간의 일자리가 정말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AI 로봇이 우리 인간의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 대체하는 추가적인 생산 요소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거나 아주 한계의 노동 정도 하는 정도 부분소득밖에 내가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빅브라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일단 돈을 나눠줘서 또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뭐 CCTV가 뭐 전국에 다 깔려 있는데 전 세계에 깔려 있는데 그게 정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도 우리 구글이 아니면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뭔 생각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페이스북이 알고 구글이 알고 뭐 카카오가 알고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브라더가 어쩌면 정부일 수도 있고 그러한 기업일 수도 있어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의 통제하에 놓여 있는 그런 동물농장의 돼지. 안전해 보이지만 다 통제를 받고 내가 있는. 먹고 살지만 나는 자유도 없고 감시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그 나눠주는 그 기본소득을 뭘로 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디지털 머니를 줄 거 아니에요. 디지털 커런시로 주는데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잖아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잖아요.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코로나 때도 사실 그렇게 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다 나눠주면 거기에 다 꼬리표가 달려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렵 채집사에는 우리가 물물 교환했다가 농업사에는
상품화폐, 소위 금화, 은화 이런 거 쓰다가 산업사회가 되니까 우리에게는 지폐와 같은 그게 바로 명목화폐라고 하고 법정화폐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화폐를 쓰다가 디지털 혁명이 되니까 요즘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암호화폐. 일단 개인들이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거. 비트코인은 계속 갈 거라 보세요? 비트코인 정도는 갈 거라고 나머지 생각합니다. 아마 이더리움 정도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그런 디지털 화폐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두 개 다 좋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일부의 가장 이제 메인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해서 동물 농장의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이걸 다 총칭해서 그냥 호모 디지털이다, 디지털 휴먼이다. 저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살아남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꼭 거기서 드리고 싶어요. 각자 좀 어떻게 살아남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